이 말을 쉽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 아비지 직원이 고의로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고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혐의를 둘러싸고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모두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번 형사수사와 대규모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로앤크라임 제공하는 사이드바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누구나 자수성가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지만 존 모건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간 라이프 이즈 럭크의 존 모건입니다. 모건의 모건리스트 창립자인 그는 성공에 있어 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단순히 운이 좋았어요. 어린 시절 신문 배달부터 미국 최대 상해 전문 로펌 창립까지 모건, 인생을 바꾼 순간들을 나눕니다. 이 책은 인생, 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이것은 진부한 조언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억만장자 회고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행운과 불운을 더 큰 무언가로 바꾸는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아마존에서 인생은 운이다를 구매하고 forthepeople.com/lifeisluck에서 확인하세요. 저기,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꽤 역겨운 사건입니다. 만약 이 모든 혐의가 사실이라면 정말 이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듣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이야기는 앉아서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클라호마주 맥커튼 카운티의 전 아비즈 매니저가 한 여성의 음식에 침을 뱉었을 뿐만 아니라 헤르페스까지 옮긴 혐의로 형사 혐의와 소송이 함께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형사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민사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만다 M 핸드릭스에 대한 체포영장을 위한 상당한 이유 진술서를 직접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인용하자면 2026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저는 브로큰보시에 제복을 입은 임명경찰관인 제인 맨으로서 아비즈 직원이 손님의 음식에 침을 뱉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제니카 처치와 접촉했으며 제니카는 2026년 3월 28일에 아비즈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주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니카는 $10짜리 샌드위치 세트 4개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아비즈에 영상 자료를 요청했지만 복사에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월 10일에 저는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고 4월 16일에 집행했습니다. 3월 28일 밤 22시부터 23시까지의 영상 자료를 4월 16일에 받았습니다. 52분 57초에 아만다는 슬라이서에서 고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만다가 고기를 손에 들고 목 높이까지 올린 다음 고개를 숙이는데 그녀의 입에서 침이 나와 샌드위치로 들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만다는 나머지 3개의 샌드위치를 계속 만들고 주문을 내보냅니다. 4월 17일에 저는 아만다에게 4월 18일에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녀는 브로큰보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4월 18일 아만다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교통수단이 없어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만다와 얘기할 때 그녀는 제가 영상을 갖고 있다고 했고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치는 이 침뱉기 사건 때문에 자신이 헤르페스에 걸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현재 상해를 입힐 의도로 중범죄 독살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2회로는 이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상되었던 혐의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형사사건에서 제 법적 관점으로는 증거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이제 변호인이 수색영장이 결함이 있었다거나 허위 정보에 근거했다거나 잘못된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또는 경찰관이 범죄가 저질러졌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어 영장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서 감시 영상을 증거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주장이 통하지 않아서 감시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고 그 영상이 설명된 대로라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물론 저 자신은 그 영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침을 뱉는 장면이 보이나요? 제 말은 이 설명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른바 자백이 있다면, 제가 제대로 읽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변호사가 네, 그녀가 음식에 침을 뱉었지만 법적으로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헤르페스를 전염시킬 의도는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침 뱉는 사건이 실제로 교회에 헤르페스를 옮겼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그 부분은 민사소송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 싶은데 확실히 흥미로운 쟁점이 되죠. 지식,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헤르페스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헤르페스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음식에 침을 뱉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필요하니까요. 핸드릭스는 일요일에 체포돼 지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왜 38세 아만다 핸드릭스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처치는 자신과 핸드릭스 사이에 약간의 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처치는 그게 별로 큰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투뉴스 오클라호마에 따르면 처치는 주문 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식당이 곧 문을 닫으려 해서 나한테 화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투뉴스 오클라호마에 따르면 처치는 핸드릭스가 자신의 음식에 침을 뱉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큰보우가 작은 마을이라 처치의 딸도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니카 처치는 아비스를 예전엔 좋아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시아버지와 시할머니와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내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키스를 원했지만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 일이 제 손주들, 제 아들, 제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 음식을 먹었으니까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염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니카 처치와 그녀의 가족, 남편과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브로큰보우의 아비아크 레스토랑 LLC, 플린 레스토랑 그룹 LP, 그리고 핸드릭스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앞에 세 곳은 해당 지역 아비스 매장의 소유, 관리, 운영 주체들이고 핸드릭스도 별도로 피고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송의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장에서 진술된 사실관계를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기한 청구, 즉 소송 사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2026년 3월 28일 제니카는 브로큰보우의 아비즈 드라이브 스루에 들렀고 긴 근무를 막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바텐더로 일했다고 합니다. 제니카는 음식을 픽업하러 갔고 소장에는 핸드릭스가 직원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이 회사에 책임이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맞죠?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불법행위, 즉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는 핸드릭스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음식에 침을 뱉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소장에서는 핸드릭스가 자신이 헤르페스, 즉 HSV-1형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핸드릭스는 눈에 보이는 헤르페스 병변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의 헤르페스를 음식에 옮겼다는 주장이죠. 소장에서는 제가 언급한 감시 카메라 영상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준비되어 전달된 후에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용하자면 원고 제니카 처치는 주차장을 나서면서 주문한 샌드위치 중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고 제니카 처치는 집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제니카 처치는 집에 도착해 아비의 주문 음식 남은 것을 스티븐 달러하이트와 그의 어머니와 나눠 먹었습니다. 원고 스티븐 달러하이트는 오염된 주문에서 나온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던 스티븐 달러하이트의 어머니도 오염된 주문에서 나온 음식을 섭취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원고들 중 누구도 그 음식이 피고 핸드릭스의 HSV-1에 감염된 침으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원고들 중 누구도 체액이나 HSV-1에 감염된 침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28일 이전에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에 감염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전에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양성 반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건 이전에 원고 제니카 처치는 구순 포진, 병변 또는 구강 헤르페스 발병 등 HSV-1의 어떤 증상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전에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감염 이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2026년 3월 28일 오염된 음식을 먹은 뒤 원고 제니카 처치가 HSV-1 감염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후 입술에 병변 또는 구순포진이 생겼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헤론 박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HSV1 진단은 의료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펠리스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오염된 음식을 통해 HSV1에 감염된 이후 원고 제니카 처치는 기록된 구강 헤르페스 발병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이러한 발병에는 통증성 병변, 구순포진, HSV1 관련 증상이 포함됩니다. 발병은 스트레스로 여러 번 촉발되었습니다. 각 발병은 원고 제니카 처치에게 신체적 통증, 불편함, 그리고 눈에 띄는 병변을 유발합니다. HSV1은 평생, 원고, 제니카 처치의 몸에 남아있는 불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증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부분은 오염된 음식과 헤르페스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거나 입증하려는 것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피고 측 변호인이 그 부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른 무언가나 다른 사람에게서 헤르페스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니카의 삶, 그녀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의료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진단과 치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특히 이 소장을 읽어보면 의료 제공자의 상세한 이름, 위치, 주소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고 다른 원인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제 말은 이런 것이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피해 요소를 입증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입증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는지 말이죠. 손해배상 계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배심원들에게 억지로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음식에 침을 뱉고 헤르페스를 옮겼다고 배심원에게 말해보세요. 배심원들이 그 트라우마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입증할 사건이 남아있지만 피해 부분은 제 생각엔 그게 아마도 평가하기 쉬울 겁니다. 심지어 헤르페스를 빼더라도 누군가가 당신 음식에 침을 뱉었다는 주장만으로도 충분히 역겹고 아마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아직 주장에 불과합니다. 고소장에는 원고 제니카 처치는 평생 HSV1 재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HB1에 감염된 이후로 원고 제니카 처치는 가족, 자녀, 친구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남편 제이슨 달러 하이드에게 HSV1을 옮길까 두려워하며 지냅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미성년 자녀인 SJMD와 GAMG, AMD에게 HSV1을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친구들에게 HSV1을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원고 제니카 처치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으로 제니카 처치는 자녀 등 사랑하는 이들과 입맞춤이나 포옹 등 신체 접촉을 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원고 제니카 처치는 남편과의 친밀한 접촉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원고 제니카 처치의 삶의 질과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심각하게 저해했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원고 제니카 처치는 심각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원고 제니카 처치는 HSV1 감염의 신체적 심리적 영향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치료와 상담, 심리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또한 스티븐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도 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이 문서, 즉 이 소장에서는 패트리샤가 해당 회사들, 즉 여기 피고들에게 연락을 했고 한 직원이 감시 영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에서는 그 직원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패트리샤에게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소장에 따르면 이후에 추가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패트리샤에게 영상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고 음식이 안전하며 오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장에서는 이것이 책임을 피하고 가족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표들이 원고의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제한된 금액, 즉 무료 샌드위치와 $5를 제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모하고 의도적인 행동이자 괴롭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증명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화가 녹음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녹음되는 전화였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전화를 걸거나 사업체에 전화를 걸 때 녹음된다는 안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메일로 남겨진 것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화 통화였다면, 녹음이 없다면 아마도 그 대화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와 손해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주장은 그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 불안, 심리적 상해, 배우자와의 관계 단절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흥미로운 부분인데 피해가 발생해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일부 이익을 잃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은 그 단체들이 음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신원조사나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핸드릭스를 징계하거나 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오염이나 의심되는 오염을 막지 못했으며 이러한 실패들이 결국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네,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 직원이 고의로 고객의 음식을 오염시켰다면 회사는 분명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반론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고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때 말이죠. 그리고 그녀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장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정보와 신념에 근거하여 피고 핸드릭스는 아비주 레스토랑에서 다른 손님들의 음식도 무모하게 또는 고의로 오염시킨 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와 신념에 따라 피고 핸드릭스는 고객 음식 오염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와 신념에 따르면 법인 피고들은 핸드릭스 피고가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핸드릭스 피고에 대한 형사 고발은 그녀의 행위가 의도적이고 범죄적 성격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반드시 민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도 민사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증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민사 사건에서는 더 낮은 입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증거의 우위, 즉 더 가능성 있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나 무죄 판결은 민사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다루고 싶은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지 알아봅시다. 이제 청구 내용을 살펴보죠. 소송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 폭행입니다. 이 사건은 제니카 처치와 스티븐 달러하이트가 아만다 핸드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핸드릭스가 의도적으로 이들의 음식에 침을 뱉음으로써 해롭거나 불쾌한 접촉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혐의입니다. 당신은 헤르페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몰랐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상, 정신적 고통, 두려움, 발병을 겪었으며 이는 인신피해 사건의 인과관계 요소입니다. 그 주장된 폭행의 결과로 제니카와 스티븐이 부상이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입니다. 이는 제니카 처치와 스티븐 달러하이트가 아만다 핸드릭스에게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주장은 핸드릭스가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이 극단적이고 터무니없으며 모든 도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군가의 음식에 침을 뱉고 헤르페스를 옮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것이 해당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주장이 그 청구 원인들을 뒷받침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람이 당신의 음식에 침을 뱉고 그로 인해 당신이 헤르페스에 걸렸다는 주장은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행위이며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의 요소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 불안, 정신적 고통, 충격, 굴욕감, 심리적 고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청구가 소송에 포함될 때마다 저는 회의적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 해도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그게 정말로 고의적인 것인지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정신적 고통인가요? 저는 앞서 말한 점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음식에 침을 뱉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헤르페스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인생을 완전히 바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주장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충분히 말이 되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과실입니다. 이번에도 제니카 처치와 스티븐 달러하이트가 아만다 핸드릭스를 상대로 한 사건입니다. 과실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의무, 위반, 인과관계, 손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핸드릭스가 직원으로서 그들에게 주의 의무가 있었고 음식을 준비할 때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었으며 그녀가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그들에게 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해가 무엇인지 어떻게 주장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항목, 법률상 과실입니다. 다시 말해 제니카 처치, 스티븐 달러하이트가 핸드릭스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이것은 거의 자동적으로 과실로 간주됩니다. 주장은 그녀가 형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곧 핸드릭스가 자동적으로 과실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과실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 제조물 책임, 엄격 책임입니다. 제니카 처치가 모든 법인에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해당 법인이 식품, 샌드위치 등을 판매했으며 이 제품들이 오염되어 결함이 있었고 이 제품들은 법인의 관리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주장입니다. 엄격 책임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보통 공장 조립 라인에서 결함 제품이 나올 때를 떠올립니다. 네, 그런 경우는 무언가가 오염되었을 때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일종의 조립 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음식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주장에 따르면 이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장입니다. 여섯 번째는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발입니다. 이것은 스티븐 달라하이트가 모든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앞서 논의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피고인들이 스티븐 달라하이트 같은 고객에게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위반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유발로 패트리샤 달러하이트가 모든 피고인에게 제기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항목, 사용자 책임, 대위 책임입니다. 이것은 모든 원고가 모든 법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은 주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원의 행위는 고용주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고 측은 아비제라는 회사가 핸드릭스를 고용했고 그녀가 근무 중에 폭행,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퇴근 후에 술집에 가서 누군가를 때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 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번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가 이 사업장에서 근무 시간 중에 일하는 동안 음식에 음식을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들은 그들의 직원이자 대리인인 핸드릭스의 혐의 행위에 대해 잠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주의한 채용, 유지, 감독, 교육으로 모든 원고가 모든 법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 해당 단체들은 식품 오염 방지를 위해 식품 준비와 위생 관련 직원을 적절히 채용, 유지, 감독, 교육해야 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핸드릭스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적절한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그녀를 감독하지도 감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과실로 모든 원고가 모든 법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습니다. 11번째는 배우자 권리 상실입니다. 좋아요. 제이슨 달러하이가 모든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고 제이슨과 제니카가 부부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니카가 헤르페스에 감염됐다는 주장 때문에 그녀는 심리적으로 고통받았고 이로 인해 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로부터의 교제, 동반자 관계, 애정, 위로, 도움, 신체적 친밀감 등 결혼의 이점을 모두 잃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청구는 또다시 부부관계 상실로 이번에는 SJMD가 모든 피고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SJMD는 제이슨과 제니카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와의 동반자 관계, 교제, 위로, 애정 상실을 다시 주장하며 제니카가 신체 접촉을 피한다는 내용입니다. 헤르페스 때문에 자녀와 접촉을 피하고 전염을 원치 않습니다. 다음은 13번째 청구로 다른 자녀와의 부부관계 상실입니다. 14번째 청구는 부부관계 상실로 패트리샤 달러하이트가 모든 피고인에게 제기했습니다. 이는 패트리샤가 스티븐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족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청구는 모든 원고가 모든 피고에게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행위가 매우 나빴음을 뜻합니다. 고의적, 무모, 악의적이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당화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침을 뱉었다는 주장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행위를 막지 못했고 이후 주장을 덮으려 너무 적은 금액을 제한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핸드릭스가 한 것으로 지목된 행동을 보면 정말로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위와 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우 비싸며 심각하고 충격적인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들은 보상적 손해배상도 요구합니다. 이것은 피해를 메워 원상 회복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료비와 같은 경제적 손실,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 같은 비경제적 손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배우자 상실에 대한 손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배심원 재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오클라호마에 따르면 처치는 제니카, 내가 외식할 때 누가 얼굴에 큰 걸 달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음식 서빙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변호사 윌 블로커는 그들은 끝까지 방치했고 제 의뢰인은 결국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브로큰보우에는 아비보다 더 깊은 문화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풀린 레스토랑 그룹과 그들의 300개 매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궁금해집니다. 집단 소송인가요? 비슷한 원고들이 더 생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매체는 아비에게 논평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녹음 시점까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N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시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해주세요. 그리고 제 뉴스네이션 쇼 제시웨버 라이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시간 기준 밤 11시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